안녕하세요. 수원시 문화예술에 대해 궁금한 게 아주 많은 청년 대표 임효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볼까 하는데요. 출연진 분들 모두 한번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그 수원 지역에서 서양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종 수원산 이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이제 캘리그라피 작가로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슬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종은 아니고요. 수원에서 37년을 살고 있는데 아직 수원 사람이 아닌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혀 수원 사람에 들지 못하고 있는 풍물친의 이성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문화예술이 가지는 사회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뭐 지금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국민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뭐 문화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가 질문은 그랬지만 과거와 현재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경제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는 사실 어마어마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을 아시죠? 네. 지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데 그 프랑스는 그 사실은 경제 활동에 농업국가로 많이 그 벌어들이고 있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나리자 그 작품 하나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이 그쪽으로 관광을 떠나고 거기에 대한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예술적 가치는 비단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도 저희가 요즘 뭐 한참 이렇게 미시가 됐던 워라벨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래서 뭐 일과 삶과 거기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뭐 사람의 그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개념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뭐 근로 시간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나머지 빈 시간,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문화예술이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 뭐 술을 마실 수도 없고 맨날 게임만 할 수도 있는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그런 여가 시간에 대한 활용 그런 면에서는 단연 문화예술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예술이 최고다. 공공이 문화예술을 지원할 때 우선시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벌교에 가면 어쨌든 문학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로지 그것 때문에 태백산맥 때문에 벌교를 찾죠. 찾은 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꼬막을 먹고 뭐하고 뭐 이러는 게 실제로 그 양반 하나로 그 벌교가 먹고 산다 할 정도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문화재단에서 늘 주장을 하는 게 니네 영국문화재단을 향해서 영국문화재단 니네 사업을 하지 말아라. 뭘 하냐? 니네 목표는 셰익스피어 한 명 더 만들어라. 셰익스피어가 영국을 매겨 살린다. 그렇죠. 그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니네들은 사업을 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예술가들한테 투자해서 멋진 예술 하나 작품 만들고 그 예술가가 탄생하게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국가에서 만든 이나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주 열받는 시스템이에요. 이나라 시스템은 어느 정도냐 정산을 딱 들어갔다가 막혀 더 이상 안 가요. 오늘 전화해서 딱 물어보면은 요건 이렇게 하세요 가르쳐줘. 쭉 가면 또 막혀요. 그래가지고 한번 정산하려고 하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서류를 만지는 친구인데도 한 이틀 걸리고 중간에 열받고 때려치고 싶고 찢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시스템 뽀개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예술가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다라고 하면 이 얘기 이제 왜 하냐면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원칙을 좀 고수하셨는데 김대중이죠? 준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이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라는 게 있었어요. 예술가 스스로 자기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창작물을 만들게 하는 것 지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수 많이 올라가요.
이 말에 한 말씀 더 못해도 괜찮을지 네.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따로 일을 받는 게 없으니까 지원 사업들에도 또 참여도 하고 공모전 같은 데도 참여를 하게 됐어요. 했는데 이제 옆 동네 다른 지역 거를 참여를 했다가 너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나마 이제 중간의 역할에서 민간의 역할도 이해를 하고 이제 시의 역할도 이해는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생각?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도 화가 많이 나고 참여했던 저 같은 경우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 시에 직접 이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러 갔더니 자기들도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결국 영상물에 대한 권리는 자기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다시 이 시민들이 이런 것에 참여를 하고 싶어질까? 이 예술가들도 참여하고 싶지 않아지는데 시민들은 참여하고 싶어질까? 약간 점점 그들만의 이렇게 파이 나누기처럼 진행되는 게 좀 안타깝다고 느껴졌거든요. 그 작은 규모의 예산도 아니고 1억 7천짜리였는데 예술가를 차라리 지원을 해준다면 혹은 잘 하시는 일반 시민분들도 계시니까 한석 없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너무 큰 빈 공간이 생겨도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과를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거기에 좀 한 말씀을 좀 보태하면 사실 그 수원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잖아요. 근데 그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관전 포인트가 거버넌스예요. 문화예술 거버넌스. 근데 지금 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관주도의 행정적 문화 정책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해서 그 주체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산 지원이라든가 커다란 어떤 정책적 방향성은 관이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주체적인 실행은 그거를 직접적 하는 예술인들이 전문 예술인들과 시민의 참여로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비단 수원시뿐만이 아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술 정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어떤 또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에 대한 뭐 인구 그러니까 숫자도 늘려야 되다 보니까 자꾸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해야 될 일을 행정기관들이 이게 가져가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일을 좀 이렇게 덜어내서 행정가들이 할 게 아니고 문화예술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정책이 공공 어떤 문화예술 정책에서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수원시가 문화도시라는 말이 많이 있던데 수원시가 문화도시가 맞나요? 아직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시점에 있는 거고 문화도시는 그 지역문화진흥법인가요? 네. 그런 어떤 그 상위법에 의해서 그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을 중앙정부가 걸어놓고 지방정부가 그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마 선두로 달리고 있는 그룹이 뭐 수원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125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공연장을 좀 봅시다. 공연장 보면 SK 아트리움이 있고요. 제2야외음악당은 이제 공연장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그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쪽 어디야 장안구민회관이 있죠. 한누리 아토리인가요? 그거밖에 없어요. 공연장은. 그리고 미술관을 봅시다. 미술관을 보면은 수원 미술 전시관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광교요? 광교 쪽에 만든 거. 광교 아트 스페이스. 네. 그거 정도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원이 그 공연이나 미술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마 우리 두 분 미술 하시는 분들 한번 전시 짜려면 전시 한번 하려고 하면은 1년 전에 쫙 밀려가지고 전시 공간 하나 좀 잡지 못하는 뭐 이런 실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수원은 커다란 게 몇 개 있다 뿐이고 실제로 그 시민들이 그 자기들의 동아리들이 아니면 전시하거나 공연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따져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시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예술인들이 늘 주장하는 대로 각 그 구마다 아니면 동마다 자그마한 전시장, 자그마한 공연장 뭐 많이 좀 구비를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전시하고 공연하고 구경하고
수원에 옛날에는 극장이 엄청 많았었어요. 옛날에 남문에 중앙극장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극장도 참 많았는데 지금은 CGV밖에 없죠. CGV하고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런 데인데 그 대형화되면서 자그마한 그 소형 극장들이 다 사라져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것이 수원이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하려고 하면 이런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플러스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뭐 좀 이따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냥 허울 좋은 문화도시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 노력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거는 한 말씀. 저는 요즘에 왜 그 문화라는 이 키워드가 자꾸 많이 반복돼서 사용되어지는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올 때는 성장, 경제 성장 위주로 살아온 시대였었고 또 무한 경쟁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지내오다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고 느껴져서 살아보니까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전체가 다 같이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같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지 않으면 개인도 행복할 수 없구나라는 게 느껴진 게 주로 IMF 때 많이 느꼈죠. 그때의 전체 경제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나만 잘 살아서는 이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아마 다 경험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또 하나 요즘에 전체 공동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기후위기라든지 지금 당장 코로나19를 봐도 누구 하나가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다 같이 잘 살으려다 보니까 문화가 필요한 거고 또 예술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K-팝도 저는 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가 이거는 공동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의 부족한 부분 또는 새로운 해결책으로서 문화가 떠오른 것이고 또 거기에 꽃으로서 예술이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문화도시를 수원시가 또 표방하고 있는 거고 지향하는 점인데 제가 봤을 때 수원시 문화예술 정책이나 예산을 좀 제가 들여다봤더니 타 시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에요. 1인당 문화예술 예산도 높은 편인데 근데 문제는 그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을 보니까 너무 하드웨어적인데 많이 편중이 돼 있어요. 80% 이상. 시설과 관리 이런 측면에 많이 들어가 있고 소그룹 지원이라든지 예술 활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되게 약한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약한 거죠. 이게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게 반대예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80%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수원시 지역 자체가 문화예술 시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시설 관리 투자가 많은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에도 유휴 공간이 꽤 많거든요. 그런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도록 해주는 그런 체질 변화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진짜 문화도시가 되려면 저는 시민의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시민이 양성이 돼야 준비가 돼야 도시도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거지 도시가 돼서 시민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민 스스로의 노력도 꽤 필요한데 여기에는 이제 지역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민문화의식 또 문화예술인들도 너 나를 떠나서 지역의 전체 문화예술을 걱정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제가 행정에도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선출직이나 행정에 계신 분들이 지금은 사회가 기존의 전 세계의 흐름이 행정에서의 역할이 집행관이라든지 감시자의 역할이 아니고 지금은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거버넌스에 의해서 조정과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서 같이 거버넌스를 향해서 집단 지성에 의해서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역할은 이제 행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 행정이나 문화 시민으로서의 그런 어떤 변화가 돼야지 문화도시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원시 2018년 기준 전체 예산이 2조 한 8천억, 그 중에 문화 및 관광 예산이 1,800억 정도 돼서 한 9% 돼요. 근데 그 중에 문화 쪽은 3%가 안 됩니다. 3%가 안 되는데 그 자세히 들어가 보면 수원 시립예술단 운영이 27%, 그 3% 안 되는 것 중에 100을 봤을 때 수원문화재단 지원에 40%, 시립예술관 운영에 7%, 유지관리 시설비에 9%,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수원문화재단 지원 40%가 전부 다 우리 예술인 지원으로 오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문 예술가 행사 지원이라고 하는 걸 퍼센트를 보면 그 중에 시립예술단 운영이 67%,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사업 지원이 23%밖에 안 돼요. 수원시 통해서 사회보조금이나 그 수원문화재단을 통해서 예술 지원 사업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작은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예술 지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러한 통계만 보더라도 이후에 수원시가 진짜 명실상부한 3%를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산시는 3%를 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몇 프로 늘리고 내년 몇 프로 늘려서 실제 문화예산을 3% 이상 가겠다라는. 이것도 이제 하드웨어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수원이 힘들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것들도 지원에 대한 통계만 보더라도 이렇게 나온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약간 꼬리를 조금 한 삽 더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재단의 태생 출발점이 관주도로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책임과 권한에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하나의 행정부서처럼 됐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바라볼 때는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오는 문화재단의 태생 자체가 시민자치단체의 성격을 띄어야 되는데, 그것이 행정의 입장을 띠다 보니까 그 모순된 출발점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제안한 바도 있지만 문화재단 자체를 독립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꽤 있거든요. 실제로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문화재단이 독립할 수 있는 보장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제 예산 집행권이라든지 문화재단 스스로 인사권이라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독립체계로 가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수원문화재단이 필요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예술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조직이어야 된다. 네, 동의합니다. 뭐 더 심하게는 이벤트 업체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렇게 좀 그렇고요. 이거 참 우리 바람이 다 너무 세서. 저 얼굴 가려주세요. 문화예술인을 위한 제도가 있는지 혹은 바라는 제도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작년이었었나 보다. 경기도에 고용보험을 처음으로 조례 만든다 그래서 토론자로 나오라 그래서 가서 좀 했었거든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갑자기 우리 단체도 고용보험을 들어야 되네. 그럼 누가 그 사용자고 누가 고용된 거지? 내가 갑자기 사장이 된 건가? 나도 분명히 사장은 아닌데. 따져보면 예술인들의 몇 프로나 그 사용자가 있고 몇 프로 정도가 그 실제로 고용됐고 이랬을까요? 그냥 다 고용자예요. 근데 어디 고용되질 않았습니다. 예술인 거의 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잖아요.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 단체가 그 대표와 그 밑에서 일하는 그런 관계는 아닌 거거든요. 극단 하나 한다 그래서 극장장이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월급 받고 들어가는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들끼리 연극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용보험을 무조건 들어라 해요. 그래야지만이 고용보험을 몇 프로 띄어야지만이
그 인건비를 주는 이런 체계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고민도 수원은 필요하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럼 서울시가 고용주가 되어 주마. 그래가지고 예술인들이 그런 그 실업급을 받고 고용보험을 들 때 몇 프로를 서울시가 대주마. 독일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어차피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고용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들도 4대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 근데 4대 보험을 들어서 내가 언제 실업급여를 받을까? 나는 지금까지 풍물 친 게 37년인데 앞으로 계속 30년 더 칠 건데 나 언제 실업급여 받지? 뭐 이러한 현실적이지 않은 건데 사회가 그렇게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국가가 대신해 주는 방법, 지자체가 대신해 주는 방법. 그래서 실제로 그 지자체에서 그 사회복지 개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술인 복지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에 필요한 재원들이나 필요한 여러 가지 조항들, 조례들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다 책임지는 세상으로 가는. 그러니까 요즘 그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려고 지금 준비 중인 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게 그런 거죠.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간다는데 31개 시군 중에 예술인 고용보험 이렇게 그 논의되고 있는 게 안산은 논의되고 있어요. 수원은 논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도 이러한 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소득 뭐 이런 거 그 조례 제정 및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그 지자체에서 고민하는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저도 하나. 예, 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실현 가능한 정책이거든요. 그 지금 그 취약계층, 취약 근로자들 또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두루누리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에 보면 고용보험 지원하고 또 뭐 몇 가지 이런 4대 보험 중에서 그런 것들을 지자체나 국가가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거기에 예술인이 사실은 요즘 근로자들도 많이 어렵지만 예술인들은 더 취약계층이거든요. 반드시 지원하는 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일부 제안에서 폐지가 되긴 했는데 이 자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이 보조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의 자부담. 근데 그 보통 10%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 자부담이 두 가지 폐해가 있어요. 뭐냐면 그 하나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 자부담을 돈을 내서 그것을 또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돼요. 생활문화예술 단체들이. 그래서 거꾸로 이거는 제도적으로 범법자를 만들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을. 그런 차원에서 그 자부담에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자부담의 액수가 적지 않아요. 10%면.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라고 문구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차후 내년도의 실적에 자부담의 퍼센테이지가 반영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내야 될수록 더 다음 내년 사업에 공모가 되겠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걸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인 것처럼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기존에 잘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은 상관이 없으세요.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 작가들은 굉장한 부담이죠. 지금 당장 뭐 생활도 해야 되고 창작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는 것에조차 10% 이상을 자부담을 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그냥 어떤 그들만의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반드시 폐지돼야 되고, 그 행정에 제가 그걸 질문을 드렸더니 타 부서의 보조금과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특수하게 적용하는 도시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례를 연구를 해서 어떻게 수원 지역사회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적용이 가능할런지를 연구해 주는 게 저는 행정의 입장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보조금은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라고. 자부담. 깜짝이야. 보조금을 폐지해야. 자부담. 아니 저도 지금 그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 생각이 난 게 있는 게, 그 제도 개선 차원에서 지금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그 예술인들이 사실은 뭐
본연의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작업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정석이긴 하지만 많이 힘들다 보니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것들로 해서 또 약간의 어떤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터장님이 금방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그 예술인들이 혼자 이렇게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단체를 조직하고 비영리 단체죠. 조직해서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문화예술 단체가 사업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그 참여한 그 단체 내에 있는 내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규정이 있어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면 문화예술 단체가 비영리 조직이 외부에서 인력을 들어와서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인건비 자체가 엄청 싸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못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 규정이 만들어진 내막은 이해하겠어요. 뭐냐면 그게 비영리 단체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사업 단체가 어떤 사업을 딸 때 그 인건비 규정을 외부의 어떤 작가들한테 나눠줘라. 니네 내부에 있는 영리 단체가 직원한테 인건비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의도 좋은 건데 이거를 비영리 단체와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와 영리 사업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인건비를 못 쓰게 하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이참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어우, 열받네. 한 25년 전쯤인가요? 그때는 그 경기도는 500만 원 이하는 정산을 안 했었어요. 경기문화재단은. 그리고 서울의 문화예술위원회는 1000만 원 이하는 정산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 만들어지고 뭐하고 하면서 점차 해서 아까 제가 제일 열받았는데 이 나라 시스템까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물건을 살 때 재래시장 가서 막 물건을 깎아가지고 한 덤으로 한 개 더 받고 싶은데 거기는 못 사요. 현찰 지급이 안 되고 카드로만 써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러한 것을 갖춘 업체만 그 살아남으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산을 할 수 있는 단체들만 공모사업을 내라. 그거 못하는 단체들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나이 들거나 이런 좀 그 컴퓨터랑 좀 안 친하신 우리 예술가들은 치사해서 안 받는다. 신청 자체가 안 해요. 네. 이런 거 개나 줘라. 뭐 이러는 거죠.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 정산이 그 누구한테 필요한 건가? 시의원, 도의원한테 필요한 건가? 감사원한테 필요한 것인가? 정산은 예술가들이 자기 스스로 진짜 그 양심을 꺾이지 않게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죠, 학자들이. 예술가들이 그런 걸 제대로 안 했고 중간에서 많이 띄어먹으니까 그랬다. 야, 띄어먹으면 얼마나 띄어먹냐. 문학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한번 내는 거를 이제 공모를 들어갔다가 한번 하소라는 걸 들었는데 책을 한번 내려고 딱 하면 공모해서 이제 돈을 받자마자 출판사로 다 준대요. 책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는 돈 만져보지도 못하고 출판사로 넘겨 출판사 알아 책 만들어 준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고만 주면 돼. 근데 누가 띄어먹습니까? 어디서? 출판사가 띄어먹나요? 그래서 실제로 문화예술의 그 팔 안에 들어가 보면서 그 돈이 어디에 쓰이나가 다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예술가들의 참여의 기회를 줄이는 것보다 수원의 전체 문화예산 중에 지원하는 예산이 또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건데 그건 좀 수원시는 안 망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통크게 예술가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술가들 스스로도 그런 돈을 어쨌든 국민의 세금, 수원시민의 세금이니까 제대로 쓰는 풍토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서로 믿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